안녕하세요. 유언은 유언이다 트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오늘은 여름 아닙니까? 올해는 또 여름이 찾아왔네요. 이런 여름엔 공포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돌아온 오늘의 컨텐츠 유언의 2025 남양 특집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내가 2시간 정도 전에 겪은 일을 말해볼게.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 일은 말이야. 난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어. 베란다에 나오면 주차기고 맞은편에 또 하나의 아파트 B가 보여. 베란다에서 보면 B 아파트가 있고 그 너머에 슈퍼가 보이는 형태야. 동생이 집에 놀러와서 간만에 술이나 한잔하자 라고 이야기가 진행됐어. 그리고 동생이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났어. 물건 사는 게 귀찮았던 나는 집 청소를 해두기로 했지. 대충 정리를 마치고 담배나 한 대 태울까 싶어 베란다로 나왔어. 하지만 담배를 다 피웠는데도 동생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다 추워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동생이 슈퍼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 나는 철없이 손을 흔들며 야 보이냐? 하며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어. 횡단보도 너머에서 서있던 동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 다시 한번 크게 양손을 흔들며 소리를 치려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눈치챘어. 전면에 있던 B아파트 2층 딱 내 시선과 일치하는 집안에서 새까만 여자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방은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곳이었어. 베란다를 통해 보면 집에 가구도 없는 데다가 빨래를 널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던 곳이거든. 게다가 내가 사는 4년 동안 누가 그곳에 사는 걸 본 적도 없었어. 아무도 안 사는 것인가 싶었지만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수상했지. 그래서 나는 생활 패턴이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여기고 지나왔어.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새까만 여자가 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여자만 얼굴 표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맸어. 순간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어. 그 여자로부터 시선을 뗄 수 없었고 정말 울고 싶었어. 그 순간 아래에서 어이!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래를 보니 동생이 웃으면서 잔뜩 사왔어! 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 한 모습에 가능한 활기차게 네가 한턱 쏘는 거지? 하며 동생의 몸을 대답했어. 그때 내 머릿속에는 전면에 있는 저 여자는 자기를 부른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건가 하는 생각뿐이었어. 어떻게든 전면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나는 방으로 돌아왔어. 그 여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말했던 거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애야 빨리 올라와 라고 말하며 조금 안정을 찾고 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안심한 탓인지 조금 짜증이 나는 거야. 왜 남의 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냐며 말이야.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한 소리 해주려는 마음에 나는 커튼을 확 쳐쳤어. 그러자 전면에 있는 그 여자의 집이 보였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집안 불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 탈칵. 재빨리 커튼을 닫은 뒤 나는 돌아온 동생에게 영어 공부 이제 나 진짜
빨리 커튼을 닫은 뒤 난 돌아온 동생에게 달라붙어 정말 눈물을 글썽이며 겪었던 일을 말했고, 다시 봤을 때 그 집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어. 도대체 그 집의 정체는 뭘까? 뭐 이게 무섭나? 안 무섭네요. 부근 좀 바꿉시다. 아 씨발 존나 무서워. 잠깐만. 나 걸로 씨발 피아노스 뭐야? 여기로 갑시다. 531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관련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는 형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형이 복무하던 부대는 산길 방향 후문 쪽에서 미병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미병소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슴인지 노루인지 하는 모르는 한 마리가 위 병소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개는 위병소 쪽으로 돌린 상태로 위병들을 쳐다보며 한 발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대 또한 비슷했는데 항상 늦은 새벽에 와서 2시간 정도 그러다가 사라지기를 일주일간 반복하더랍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다 보니 위원들끼리도 근무교대할 때 사슴 아직 있냐? 네, 아직 땀 보고 있습니다. 라며 사슴의 흔적을 묻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A형이 말하길 사슴이 너무 크고 빨리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 본인은 근무할 때 사슴한테 총견하고 눈도 안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달려들면 공포탄이라도 쏘려고 말이죠. 아무튼 그 일이 2주 정도 흘렀는데 A형이 근무를 마치고 교대한 교대자에게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위병소를 쳐다보며 땅을 파던 사슴을 주시하던 위병들 귀에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땅을 파는 흡소리만 들렸었는데 갑자기 텅 텅텅 텅텅 텅 한 땅이 아닌 다른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사슴은 땅을 파는 것을 멈추고 위원들을 잠시 쳐다보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느낀 위병 중 선임이 랜턴을 켜고 사슴이 땅을 파던 자리로 다가가 확인해보니 나무 상자 같은 게 보이더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땅을 어느 정도 파헤쳐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군대에서 입은 교보제 나무 박스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도망난 시체가 들어있었고 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부대에 근무하던 부사관 3명이 애인을 토막살해한 후 부대에 여기저기 묻어두고 태연히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A형이 말하면서 팔뚝을 보여줬는데 사람 안에 닭살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네요.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기사를 찾아보니 이 기사로 추정되네요. 이거네요. 현역 부사관의 엮이는 사건. 이거는 유수라말 유수발. 착하고 달라붙는 두 번째. 저희 건물 2층에는 보톡 끝 구석에 작은 예.
화장실에 뭐야? 안에 있었어. 아 근데 아까 묻혀주세요 근데 묻혀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 그거요? 있어? 아, 매트리스 하나 있어? 있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차고 있었어요. 다시 하죠. 두 번째, 저희 건물 2층에는 복도 끝 구석에 작은 창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문보다는 조금 작은 문이고 그 안에는 작다한 청소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흔한 창고이긴 하지만 이 문을 조금 더 각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일 때문입니다. 그 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고 사람도 없는데 문이 활짝 열린다거나 또는 문이 스르륵 닫히곤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근처를 지나갈 때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건물은 이틀에 한 번 꼴은 꼴로 그 청소 도구들을 사용하여 건물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비가 엄청 내리던 날이었어요. 마침 점심 먹으러 가려는데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시던 아주머니와 저만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쾅! 하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복도에 큰 창고문이 닫혀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아주머니를 쳐다봤고 아주머니도 놀라신 듯 했지만 문이 고장났나? 하시면서 창고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에 일치겠다.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하며 아주머니를 보는데 아주머니가 창고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지 문고리를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찰컥찰컥 찰컥찰컥 찰컥. 그 문은 잠근 자지가 없는 문이었는데 방금까지 살짝 열려있던 창고가 갑자기 잠길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괜히 서서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문은 노크를 하셔야죠 라며 장난을 슬쩍 건넸고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아이고 하면서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거짓말처럼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랑 아주머니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엘리베이터 뜻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왔네요. 아주머니는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급히 집으로 가셨고 저는 그날 이후 복도에서 창고 쪽은 일부러 보지도 않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끝이네요. 뭔가 시시한데 재밌는 공포소설을 좀 둘러보도록 하죠. 이거 좀 그래. 이게 낫겠다. 첫 번째, 장충동 대중목욕탕 살인 사건 왕족발 복사입니다. 1985년대 우리나라에 대중목욕탕이 많았다. 집에서 샤워 시설이 많이 없었던 터라 이 시기의 대중목욕탕은 지금의 주유소만큼이나 큰 사업거리였다.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의 인파가 물밀듯이 몰려와 목욕탕은 인사이내였다. 보통 이 시기에 목욕탕은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을 넘어 장충동에 위치한 대중목욕탕 사장 K씨는 손님도 다 나가고 슬슬 문 닫을 준비를 했다.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손님도 별로 없었던 터라 평상시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님 한 분이 터벅터벅 목욕탕 입구로 걸어왔다. 하루 평균 300mm 비가 쏟아지는 시기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여인이 K씨 눈앞에 이르렀을 때 K씨는 깜짝 놀랐다. 모습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이다. 빨간 옷안에 빨간 코트 형태의 우비를 입고 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려 있었고 감기 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몸을 바스르르 떨고 있었다. 영어 말하세요?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잠시 샤워 좀 하고 나올게요. 뜨거운 물에 잠깐만 몸을 담그고 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욕탕 사장 K씨는 너무 떠는 여자가 안쓰러워서 그만 여자의 부탁을 수락했다. 그럼 얼른 탕에 몸만 담그고 나오세요. 곧 문을 닫을 거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고맙다는 말을 던진 여자는 바로 탄 속에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8시가 넘자 K씨는 약간의 조바심은 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미덕을 갖고 문을 준비를 했다. 이 목욕탕에 청소와 때밀이를 하는 종업원은
일찍 퇴근한 상황이라 사장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8시 밤이 돼도 여자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K씨는 여탕 입구에 문을 두드렸다. 손님, 1시간 다 돼가요. 이제 마무리하고 하시고 나오세요. 저도 청소하고 문 닫고 집에 가야지요. 몇 번의 녹화 말해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사장의 손엔 땅이 서서히 났고 문을 열지 말지 고민을 하며 다시 큰 소리로 했던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노크 소리는 더욱 크게 손을 힘을 주었지만 아무런 인기척은 느낄 수 없었다. 결국 사장은 문을 열고 목욕탕 안을 들여다봤다. 사장은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다고 훗날 해석했다. 탕 속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얘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사장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는 사장의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손을 묶게 만든다. 경찰 신고로 이 사건은 수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목욕탕에는 사장과 이 여자뿐이고 이 여자의 사이는 날카로운 도구, 해를 뜨는 칼 같은 물체의 난도주사의 상태였다. 살해도구는 찾지 못했고 XS인지 타살인지도 밝히지 못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목욕탕 사장은 아무런 살해 동기가 없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목욕탕을 운영했고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 일편의 공강이기도 한 이 목욕탕의 이 여자는 무창하게 죽은 것이다. 결국 사장은 목욕탕을 처리하고 지방으로 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였을까? 두 번째, 이건 작년에 내가 제대한 직후의 이야기다. 복학을 2달 앞둔 나는 학원 다니기가 귀찮아 백수마냥 놀고 있었다. 밤새 컴퓨터를 하다가 오후가 되면 민기적이 일어나서 TV를 보고 그러다가 해가 지면 놀러 나가고 한심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다가 뻗어 있다가 일어난 나는 숙취가 남았는지 머리가 울려서 잠은 깼지만 내 방 침대에 누워 그냥 멍하니 있었다. 그런데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집은 빌라나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주택 같은 건물이어서 1사층은 사무실이었고 5층은 우리 집만 가정집이었는데 건물 구조가 천장이 높고 목조나 바닥 재질이 대리석이어서 문 바로 앞쪽에는 내 방이 있으면 3층에서부터 사람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어린이날이라서 사무실 사람들이 올라올 리는 없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이사간에 오실 없었다. 뚜벅뚜벅 3층, 4층, 5층까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띵동.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택배. 아무 생각 없이 열리던 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택배를 집에서 받지 않는데 나는 요새 택배 주문한 적도 없고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모자를 주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이미 나와있고 요즘 다들 그렇겠지만 우리 집 인터폰엔 카메라가 달려있었다. 그런데 새로 단 지 얼마 안 된 거라 아주 듣기 좋았다. 정말 택배에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자그마한 택배를 들고 서 있었다. 이상하네. 택배가 올 리가 없는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는 카메라 쪽을 보더니 택배 상자를 들어보내줘. 땡땡 맞으시죠? 네, 택배 왔습니다. 나와주셔서 물건 수리하고 사인해주세요. 정말 내 이름이 써있는 택배 상자였다. 내가 주문하고 잊어버린 게 있나 싶어서 그가 들어보인 택배 상자를 살펴봤는데 뭔가 이상했다. 이상하다 싶어서 군대에 있을 때나 인터넷에서 흉흉한
세상 얘기를 들었던 터라 쉽게 의심을 풀지 않았다. 아저씨, 제가 샤워하는 중이라서 저 옷 좀 입을 테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 후 안방으로 가서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건물 밖을 살펴보았는데 근처에 택배 트럭 같은 건 없었다. 의심이 확신이 되었다. 이건 강도구나. 내가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을지, 당신이라면 어떻게 쓸지 생각해봐라. 욕하고 당신 강도인 거 아니까 꺼지라고? 자신이 진짜로 그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 게다가 우리 집까지 아는 놈한테 잘못했다간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냥 조용히 돌려보는 게 상식이다 라고 생각한 나는 한 가지 거짓말을 했다. 라는 사람 며칠 전에 이사 갔는데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날 연락처나 주소 아시나요? 하여튼 문 좀 열어보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난 그랬던 난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자 그 남자가 짜증나는 듯 재촉하기 시작했다. 아 저기요, 바쁘니까 빨리 문부터 열으세요. 뭐라 아시면 아니라고. 어? 여기 서명 좀 해주실래요? 그 남자 한숨을 쉬더니 그럼 날도 더우니 5층까지 올라오느라 목이 마른데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이 남자가 포기하고 돌아갈 기색이 안 보자 나는 좀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아저씨 그냥 가세요. 그러자 이 남자가 갑자기 현관 카메라 쪽으로 오더니 기분 남게 웃는 듯한 표정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다. 근데 있잖아요, 이 택배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보고 싶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군용 나이프 같은 칼을 꺼내들어 택배 상자 포장 뜯더니 카메라까지 그 상자를 들이밀었다. 그냥 강도가 아니었다. 그 남자 완전 제정신이 아닌 사이코패스였다. 속이 쫙 끼쳤다. 상자 안에는 칼로 난도질한 고양이 시체가 들어있었다. 넋을 잃고 다리가 후들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는 반쯤 잘려 너덜너덜해지고 눈알은 머리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23살의 군대까지 갔다 온 내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듯이 실실 웃으며 그 상자를 휘휘 흔들던 그 남자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는 상자를 내려놓고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말했다. 1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나는 그 표정과 그 사이코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잠이 오지 않는다. 너 이 새끼 똑똑한데? 너 오늘 운 좋았다? 근데 나 니네 집 주소랑 네 이름이랑 전화번호 다 아는 거 알지? 네 목소리도 알아. 오늘은 그냥 맞을게. 조심해라. 다음에 또 보자. 이대로 그냥 보내면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살해당한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손을 뻗어 끄집어냈다. 수화기를 가슴에 대고 핸드폰에 비친 그의 얼굴을 찍었다. 알다시피 요즘 핸드폰에 차크 소리가 나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들었을까봐 조마조마다. 내 심장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기는 처음이다. 아무튼 그의 얼굴을 찍는데 가까워서 성공하고 그 남자는 유유히 내려가 버렸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주저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발소리가 4층에서 뚝 끊겼다. 근데 4층에서 발소리가 끊겼다는 것은 그 남자가 3층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차마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10분을 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순간 가족들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전에 수상한 사람이 복도로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안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15분쯤 지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자초심으로 설명했고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경찰들은 건물 사무실이나 화장실에 아무도 없다고 오늘은 일단 돌아가고 내일부터 우리 쪽에 순찰을
하겠다고만 했다. 그러나 언제 또 그놈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수차 잘 믿고 살겠는가? 경찰에게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신변 보호를 해줄 수 없겠냐고 물어보니 인력이 모자라 사건 보고 수사기로 넘어가 잠복 근무를 하기 전에는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경찰들에게 그럼 외곽집에라도 가 있을 테니 네 짐을 챙길 때까지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한 후 부모님 것과 내 짐을 써서 경찰차를 타고 근처 외갓집에 갔다. 그 후에 부모님께 외갓집에 오시라고 한 뒤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리고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할 거라고 설명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라 그놈이 두렵지만 일단 받았다. 다행히도 그 남자가 아니었고 전화한 사람은 강력계 형사라고 했다. 강력계 수사로 넘어가서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했다. 경찰서에 가서 당당 현상님께 그날 일을 설명해드렸다. 그리고 나는 얼마 전까지 군대에서 잘 몰랐는데 작년에 우리 동네에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쓰였던 흉기도 구형칼이었다고 했다. 관련 사건으로 예상되어 강력계 수사로 넘어갔다고 했다. 어쨌든 얼굴 사진이 확보됐으니 조만간 잡힐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다행히도 한선이 말대로 보름 후에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며칠 후에 우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일순 후 나는 절대로 택배상자와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완전히 찢어버리고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진짜 존나 지금 목 아파가지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 그럼 새고빠.